이제 올해도 나갔습니다. 2015년 12월 26일입니다. 오늘이. 그동안에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여러분들을 계속 뵙게 되었는데, 이게 아마 보니까 200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08, 9, 10, 11, 12, 13, 15 만 7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자주 처음부터 나오시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지난 7년 동안 이런 자리에서 공통된 주제,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좋은 말씀을 듣기도 하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옳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부산은 여러 가지로 발전하는 도시고, 또 우리나라의 산업화나 민주화를 위해서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선택을 하실 때 부산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주역의 역할을 몇 번 한 이런 아주 위대한 도시에서 정기적으로 이런 만남을 계속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뵈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다 건강하시구만요. 그런 점에서 박수 한번. 내년은 예고해드린 대로 1월은 쉽니다. 2월부터 또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출발할 때는 눈이 내렸는데 대전까지 오니까 다시 눈이 그치고 아주 화창한 봄날 비슷하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요새 세계적으로 기온이 올라가서 뉴욕이 참 추운 데입니다. 부산, 서울보다 더 춥습니다. 뉴욕이. 그런데 며칠 전에는 20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면 가을 날씨인데 이렇게 기온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요동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을 한 것이 약 이제 200년 조금 넘습니다. 1700년대부터니까 그때부터 계산을 하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0.6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0.6도. 200년 동안에 0.6도 같은 별거 아닌 걸로 아시지만 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니까 그럼 그 속도로 1000년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1000년을 한번 곱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아마 이 지구 기온이 평균으로 해서 한 3, 4도 높아져 버리면 생태계가 파괴가 돼서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진다는 소리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과거에 공룡이 멸종했듯이 인간 또한 멸종할 것이다. 그 원인은 인재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보는 비관적 설도 있습니다. 비관적 설도 있어요.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켰으니까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흔히 과학적 낙관론이라고 합니다. 과학적 낙관론. 인간은 지구를 버리고 또 다른 지구를 만들어서 이사를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한편 지구 역사, 우주 역사라는 이런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구는 45억 년 전이니까 이런 긴 역사 속에서 들여다보면은 결론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공룡은 1억 년 이상 지구를 지배를 했습니다. 1억 년입니다. 인간은 지금 한 300만 년 정도 되죠. 인간의 형태를
진화에 의해서 인간의 형태를 갖춰서 진화한 시기를 한 300만 년 전 뭐 이렇게 본다면 그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를 지배한 기간보다 한 30배 더 긴 기간을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이 큰 별똥인 유성이라고 그러죠. 유성 또는 혹성, 이게 지구와 충돌을 해가지고 기후가 바뀌는 바람에 멸종되었을 것이다 보는 설이 요새 많습니다. 그러나 공룡 같은 큰 동물 이외에 아주 5억 년 이상 계속 지구에서 살고 있는 또 아주 미생물 같은 그런 작은 동물도 있다고 해요. 거기서 강한 동물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변화에 적응하는 동물이 살아남는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동물. 인간은 변화에 적응하는 동물이면서 동시에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죠. 이 지구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그 동력이 흔히 화석연료라고 그러죠. 화석연료라고 합니다. 화석연료는 뭡니까? 화석, 땅속에 묻힌 동물이나 식물이 석탄으로 바뀌고 석유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천연가스로 바뀌고 하는 것을 그 원천을 따져서 화석연료라고 합니다. 이 화석연료를 쓰면서 산업혁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석탄을 쓰기 시작했죠. 처음에 영국에서 석탄을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은 석유를 쓰기 시작합니다. 석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새는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해서. 풍력 발전이 또 생겼습니다. 태양광 발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해지는데 문제는 석유와 석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가 이 온실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온실 효과라고 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지구의 기온을 높인다. 지구가 마치 온실 속에 들어간 것처럼 해서 복사열이 제대로 발산되지 않음으로써 기온을 높인다. 이거 지구적으로, 범지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 파리에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각 정부의 취할 조치를 전 세계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아주 중요한 목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석탄, 석유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범세계적인, 범지구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CO2,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이고 두 번째가 미국입니다. 이 두 나라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한때 이 기후변화는, 기온이 올라가는 것은 지구의 주기에 의해서는 따뜻해졌을 때도 있고 추워졌을 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지 이 온실 효과, 석탄석유하고는 관계없다 하는 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이제는 그 주장은 거의 배척되고 있습니다. 거의 만장일치로 이것은 인재다. 심각한 비관론을 펴는 사람은 이미 늦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늦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머지않아 멸종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지 않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탈석유, 탈석탄 쪽으로 갈 겁니다. 벌써 자동차가 하이브리드를 넘어서 이제 전기 자동차가 중요한 완전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로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는 얼마나 그 내부 구조가 간단하겠습니까? 배터리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런 자동차 중에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게 테슬라라는 자동차입니다.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팔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큰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많이 기울 겁니다. 이제는 테슬라. 이제 주요소가 아니라 배터리 충전소가 많이 생기겠죠. 테슬라를 라는 자동차를 만든 그 과학자가 요새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40대인데 앨런 머스크라는 분인데 미국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사상가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있는데 최근에 이 과학자가 세상을 역시 바꿔요. 과학자와 기술자와 기업. 최근에 가장 세상을 많이 바꾼 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아닙니까? 스마트폰이 최근 10년 동안 세계에 퍼지면서 모든 분들이 일상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니고 스티브 잡스라는 기업인이 한 것입니다. 이 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라는 대학도 안 나온 그 천재가 지금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테슬라라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요새는 스페이스 X라는 이 우주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우주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값싸게 물건이나 사람을 운반할 수 있느냐 그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공을 했어요. 며칠 전에 로켓을 쏘았는데 옛날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로켓을 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분리되고 마지막에 있는 그 인공위성만 달랑 떨어져서 뭐 지구를 한 바퀴, 달을 한 바퀴 돌고 온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발한 로켓은 일단 목적을 수행을 하고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일종의 비행기죠. 그 개발에 성공을 해서 앞으로는 우주 여행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벌써 우주선, 떠있는 우주선에 물건을 공급하는 것을 이 회사가 지금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라는. 그래서 이 운송혁명이 또 한 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아마 이 석유 생산량이, 소비량이 줄어들면 지구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혁명 시대가 이제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원자력 발전으로 가는 것이 탈수주, 탈석탄의 가장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이게 안전성에 대한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요사이 나오는 원자력 발전소는 완전히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안전한 또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은 아직은 원자력 발전에 비하면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이것도 기술 개발이 진행되면은 석유보다 오히려 값이 싸게 치린다. 이렇게 되면 또 풍력, 태양력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 개발에 의해서 과거에 생산을 할 수 없는 것을 또 생산하는 거죠. 요새 석유값이 배럴당 3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1배럴은 159리터입니다. 159리터인데 제일 비쌌을 때는 한 150달러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배럴당. 이게 3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것도 기술 개발 덕분이죠. 미국에서 저 깊이 묻혀있는 천연가스를 어떻게 퍼올리느냐 하는 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술을. 이 기술 혁신이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는데 아까 테슬라 자동차라고 했는데 혹시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십니까? 테슬라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 덕분에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값싸게 쓰고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사람 저도 이름만 듣고 실감이 안 났는데 2년 전에 저 크로아티아 여행을 했는데 크로아티아 수도는 자그레브죠. 자그레브에 가서 시내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 공학도 출신이 저기 테슬라 집이 저기 있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테슬라의 생가가 자그레브에 있었습니다. 테슬라. 그 사람이 났을 때는 크로아티아라 다를 거 없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의 소속이었습니다만, 이 테슬라라는 사람은 미국으로 가서 에디슨과 함께 전기 등등 여러 가지 개발에 전념했던 천재입니다. 근데 테슬라와 에디슨이 싸웠어요. 전기를 보내는 방식을 교류로 할 거냐, 직류로 할 거냐 하는 싸움을 했습니다. 에디슨은 제너럴 일렉트릭을 대표하고 테슬라는 웨스팅하우스를 대표하는 이 격렬한 싸움에서 에디슨이 아주 유명하고 해서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지만 서보니까 결국 교류 방식이 적당하다. 교류로 하면은 전기를 멀리 보낼 수 있고 값싸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교류 방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교류 방식의 전기 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 사람은 또 괴짜라서 자기가 개발한 특허권을 그냥 공개를 해버렸어요. 아무나 다 쓰게 만들어버렸어요. 테슬라. 에디슨은 아는데 우리 테슬라는 잘 몰라요. 에디슨도 위대한 발명가지만 그게 못지않는 분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세계를 바꾸는 사람들이지만 올해는 또 무슨 해였느냐 지나갔습니다만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100주년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분은 딱 몇 페이지짜리 수학 공식으로 그냥 딱 내놓았어요. 그것이 이 우주를 보는,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보는 시각을 바꾼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원리, 몇 가지 원리, 그 중에서 중력의 법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절대적인 것이 없고 달라 보인다. 근데 어떤 물체가 빨리 움직이는 그 안에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간다. 시간조차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를 넘는 식으로 가면은 시간이 너무나 단축이 돼가지고 그런 빠른 우주선을 타고 저 화성 갔다 오면은 지구에서는 그보다 세월이 몇 배나 더 흘러가지고 다 동료들 다 늙어 죽고 해가지고 완전히 딴 세상에 있다. 이 시간과 공간, 중력 이런 원리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뉴턴 이후에 이 우주를 보는 눈이 달라짐으로써 거기서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블랙홀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원자탄을 만들게 되죠. 원자 발전, 원자탄, 이거 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기초한 파생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는 지금 요 상태이다. 우주는 정지되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자기 계산대로 하면 이게 우주가 팽창해야 되는데 우주가 팽창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요. 그것은 허블 망원경이라는 게 유명해요. 허블 망원경이라는 그 엄청난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인공위성처럼 띄워놨습니다만 허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우주는 팽창한다. 우주는 정지 상태가 아니다. 우주는 팽창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수학적인 공식은 없죠. 그게 나중에 관측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즉 별과 별을 관측을 해보니까 별과 별 사이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 팽창하는 속도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까지는 안 가지만 빛의 속도의 한 반 정도인데 문제는 이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주가 평자, 우주는 그럼 얼마나 크느냐? 지름이 빛으로 한 138억 년 걸리는 타원형의 구조죠. 그럼 이 우주 바깥에 뭐가 있느냐? 그건 모릅니다. 또 다른 우주가 있다는 설도 있어요.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무에서 유로 만들어졌다. 무에서 유로 만들어져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게 허블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또 뭐가 또 발견될지 모르죠. 물리학이라는 게 뉴턴 불과 한 300년 전에 뉴턴이 정립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계속 이 우주와 지구를 보는 지식이 하나씩 늘어가는데 뉴턴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라고는 이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 바닷가에 모래알을 하나 집어가지고 내가 아는 척 하지만 무슨 일이 새로 발견될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2015년은 상대성 이론 100주년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인데 무슨 특허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실험을 해서 어떤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생각을 통해서 그걸 이론 물리학이라고 합니다. 실험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산하고 하는 이 수학적인 게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무슨 장황하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딱 몇 장짜리입니다. 몇 장짜리 논문이에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죠. 이런 분들이 바로 천재죠.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분을 도와준 그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수학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위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한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논문으로 노벨상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노벨 상금 받으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부인이 또 안목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남편이 노벨상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해줍니다. 과연 7년 뒤에 받아서 상금을 줬어요. 그것 가지고 건물 하나 사가지고 뭐 생활을 했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또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나치가 탄압을 하는 바람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프린스톤 대학에서 교수를 했죠. 프린스톤 대학에서.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라고 하면은 아주 오래 틀을 박혀가지고 뭐 연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 문학도 즐기고 음악도 좋아하고 사람 자체가 아주 근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말도 잘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은 자기는 신이 있다 라고 믿었다. 신이 있다. 왜 신이 있다고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유도 아주 간단해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우주가 이렇게 아름답다. 그리고 이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 공식은 너무나 간단하다. E 이꼴 mc 자승 아닙니까?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자승. 이거 이렇게 원리가 간단하다. 그러면 이런 게 우연하게 주사위를 던지듯이 해가지고 만들어지겠느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감명한 원리를 가진 이 우주가 누가 만든 거지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겠느냐. 그래서 자기는 신을 믿는다. 물론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그 사람이 믿는 신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종교를 가진 분들이 믿는 신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절대자가 이 우주를 만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학자와 물리학자가 항상 경쟁을 한다.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물리학자는 계산을 해보고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게 있었다. 빅뱅.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여튼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런 계산을 해냈습니다. 신학자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다. 신은 창조다. 창조라는 게 뭡니까? 창조라는 말뜻은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게 창조죠. 그럼 결국 같다.
같은 이야기 아니냐. 뭐 요새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물리학자가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절벽 위 꼭대기에 갔더니 거기 이미 신학자가 앉아있더라고요. 결국 창조의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지나치게 되면은 창조론을 믿는 또 과학자 집단 생깁니다. 이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하고 이야기하면 골치가 아파요. 왜 골치가 아프냐?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 물리학에 대해서 성경을 아무리 계산해봐도 지구는 6,000년 이상 안 된다. 6,000년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은 만들어진 지가 수억 년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거 6,000년 이상 안 되니까 여기에 설명서 붙일 때 지질학적으로 뭐 2억 년 전에 만들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 반대를 하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럼 양쪽 다 설명 붙이자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진화론 다윈이 19세기에 진화론을 다윈은 생물의 창조를 안 믿었던 사람이죠. 모든 생물은 진화한다. 진화.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이라. 그런 주장을 하니까 얼마나 기독교에 큰 충격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진화론은 학교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도 있었고 실제로 가르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없을 때 과학과 이 종교는 이렇게 항상 충돌합니다. 이 연휴가 이게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이제 연휴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에 그러면 예수가 탄생했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가 탄생한 날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언제 탄생했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탄생일로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한 3세기, 4세기부터죠. 4세기.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하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허용하고 곧 국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교가 되어버리죠. 그때부터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념하게 되었고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그날을 이제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기념합니다. 종교는 이 문명을 구성하는 3대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해요. 문명을 구성하는 게 보통 국가가 있어야 돼요. 국가. 그 다음에 문화가 있어야 돼요. 문화. 예술 문화. 그 다음에 종교라고 해요. 역사를 움직이는 3대 힘이라고 합니다. 국가, 종교, 문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세계문화유산 가만히 이렇게 꼽아보면 거의 다 종교죠. 석굴암, 경주, 뭐 종묘, 이건 유교죠. 종묘,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대표한 아직 그 세계문화유산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들어가지 않았죠. 유럽에 가면은 뭐 거의 대부분이 성당,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종교의 중요성, 종교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종교와 과학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종교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과학 만능주의.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요새 세상 일어나는 거 보면은 특히 뭐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이런 거 보면은 종교의 영향력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종교와 과학은 어깨동무하듯이 같이 가야 된다. 어느 한쪽이 과거처럼 종교가 특세를 하면은 과학과 정치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학주의적으로 가면은 또 종교가 설 필요가 없어요. 극단적인 종교 국반 되면 안 되죠. 요새 무슨 데모하다가 부들릴 것 같으면 조계사로 들어가는데 그럼 조계사에 경찰이 진입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건 사실은 옛날 종교국가에 있었던 풍습이죠. 풍습. 종교시설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경찰은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옛날에 어느 나라든지 그런 단계를 다 거칩니다. 그러나 그걸 지나서 이제는 법치다. 법치 밑에서는 종교고 과학이고 다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근대 국민국가인데 한국은 아직도 한 구석에서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소도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어떤 나라가 어떤 종교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발전도 하고 쇠퇴도 하고. 한국에서 종교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적인 특징을 보면 일단은 북방민족이기 때문에 샤머니즘,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당 잃어버리는데 좋습니다. 샤머니즘, 무속, 이게 시베리아 부근에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성이죠. 샤머니즘은 자연주의입니다. 자연도 인간과 같다. 모든 자연에는 자연이 신이다. 그래서 인간과 그 자연은 친구다.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친자연주의입니다. 무서운. 그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종교적 실증이 됐죠. 그 뒤에 이제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불교. 소설인왕 4세기부터 불교가 들어왔고, 불교가 들어온 순으로는 고구려, 백제, 그 다음 신라에 들어갔죠. 신라가 제일 늦었습니다. 신라에서는 순교를 2차선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믿다가 이제 목이 달아나는 순교를 하고 바로 신라가 그걸 국교로 이제 되어졌습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할 수 있었던 큰 힘은 이 불교에서 나왔습니다. 호국 불교라고 그러죠. 호국 불교. 그래서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인 신라가 불교 문화를 가장 잘 발달시켜서 그 불교 문화가 우리 고대 문화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것이 경주라든지 경주 불국사라든지 영주에 가면 부석사라든지 특히 이 의상대사라는 사람이 절을 굉장히 여러 군데 만들었죠. 저 낙산사도 그 의상대사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통일 신라기에 불교가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때 통일이라는 것은 여러 다른 사람들을 흡수하는 겁니다. 우리 통일기에 보면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았어요. 전쟁할 때 피 흘리는 것은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인데 백제 고구려를 점령한 신라가 그렇게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라 상통일을 할 수 있었던 큰 힘은 허용력입니다. 신라 상통일은 쉽게 말하면 가야김치하고 신라김치를 합쳐서 한 거 아닙니까? 신라김치, 김춘추, 가야김치, 김유신 이렇게 경남북 세력이지 어떻게 보면 합쳐가지고 큰 힘을 만드는 거고 백제 고구려 유민들도 다 받아들임으로써 거기서 한민족이라는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때의 갈등, 통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는데 갈등을 최소화했어요. 최소화해서 한민족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어서 고려가 불교 문화를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지 종교가 힘을 쓰기 시작하면 그게 또 부패가 생깁니다. 신동 같은 이상한 사람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유학자들이 나옵니다. 유학자. 당시에 송나라에서 주저학이라는 공자 명자의 기반을 두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교조적인 주저학이라는 새로운 유교가 나오면서 그것을 배워온 사람들이 유학자들이 고려 말부터 안향이라고 저 소수서원 영주에 가면 소수서원이 있습니다. 안향을 모시는 서원이죠. 그분이 고려 말에 불교를 가져오면서 이 불교 유교 주자학을 가져오면서 여기에 심취한 젊은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 정몽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군인인 이성계를 모시고 그 아들인 태종 이방원이 주도를 해가지고 유학자와 군인들이 젊은 유학자와 군인들이 손을 잡고 역성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즉 고려를 타도하고 조선조를 개국했어요. 이것도 종교적 유교를 뭐 종교라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종교적 가치관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제는 탄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교, 그러나 불교는 워낙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있었으므로 권력적으로는 탄압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불교를 제거할 수는 없었어요. 신라 불교가 있으니까 지금도 경상도가 불교의 동산 아닙니까? 불교가 가장 흥한 데가 경상도, 특히 범어서 뭐 큰절은 더이라 경상도에 있습니다. 이게 다 그 영향이죠. 신라의
호국불교 영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나라가 조선조죠. 조선조는 어떻게 보면 탈불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조는 또 유교의 신흥 유교, 그건 아주 좋습니다. 효도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인간의 예절, 그리고 장례식도 뭐 3년상을 하느냐 6개월 하느냐 상복을 얼마 있느냐까지 철저하게 규정을 한, 사람을 이 예절과 삼가고 오륜 이런 걸 해가지고 꽁꽁 묶어서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종교적 바탕 위에서 조선조가 섰어요. 제일 처음에 어떤 나라든지 서면 앞에 한 100년, 200년은 잘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선조 이후에 이 유교 학자들이 집권한 시기가 오래 가면서부터 나라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와 군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이게 또 유교 주자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독점적 이데올로기가 됐어요. 주자 이외에 무슨 양명학을 주장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문난적이라 해가지고 완전히 역적처럼 몰려가지고 단언반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 어떤 이데올로기가 전체주의적으로 독점적으로 가면 그게 또 쇠퇴합니다. 그러다가 경자호란 겪으면서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오이다가 그 200년 뒤에 일본한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은 유교를 우리처럼 불교를 받아들이고 유교를 받아들이는 건 똑같으나 그 주자학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교양으로서 하나의 학문으로서 받아들였으나 우리처럼 주자학을 이데올로기로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유교의 사명이 끝났어요. 불교가 쇠퇴하고 그 다음에 유교가 나와서 조선조 한 500년을 다스리다가 그 결말로서 개화기 때 결국은 나라를 잃음으로써 또 다른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19세기 말에 기독교가 선교사 등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한국은 기독교가 새로운 역사적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불교가 했던, 그 다음에 유교가 했던, 그 다음에 기독교가 최근 한 150몇 년 동안 기독교가 주도하는,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독교 또는 기독교 정신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들어왔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천주교는 자생 천주교입니다. 자생. 뭐 여기 천주교도 많으시니까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선교사가 무슨 신부님이 와서 가르친 게 아니고 스스로, 그것도 유교 선비들이 정약용 뭐 이런 가문 이벽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경기도 광주에서 어느 서당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중국에서 가져온 성경 이런 걸 열심히 읽으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천주교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가 아주 특징이 있죠. 그러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조 때, 특히 대원군 때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개신교가 들어올 때는 이게 권력 관계가 생겨가지고 개신교 뒤에는 미국도 있고 뭐 이러니까 함부로 박해도 못하고 또 천주교의 박해, 그 피를 딛고 개신교는 박해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행운이죠. 어떻게 보면 이 천주교들이 많은 흘린 피를 딛고 어떻게 보면 아주 안전하게 들어온 게 개신교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서 교회를 짓고 뭘 또 짓죠? 학교를 짓고 병원을 만지게,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깨우친다. 자, 이제는 불교를 대표하는 정치 세력은 하면 김춘추, 김유신 이렇게 되는데, 유교를 대표하는 정치 세력 정도전, 이성계. 자, 그럼 기독교를 대표하는 또 정치 세력이 생깁니다. 종교가 들어오면 그 상징적인 인물이 이승만이죠.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적 정치인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 중에서 삼위일체라고 한다면, 삼위일체는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은 한 덩어리다. 거기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하나님과 예수님 같다. 성부와 성자가 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것을 영어로 설명하면,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이게 참 번역하기 힘든 용어인데, 성육신이라고 번역하죠. 이룰 성자, 육신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을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게 크리스마스고 성탄절이다. 자,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건 신학적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예수님이란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이 세상에 났다.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 무슨 귀머거리, 문둥병 환자, 장녀들, 압제받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못 박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 신학의 가장 신비한 논리가 거기 있는 거죠. 이런 논리를 가진 종교는 다른 데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신학이 모든 학문 중에서 출발은 신학입니다. 신학은 왜 중요하느냐? 하버드 대학 그 출발은 신학대에서 출발했죠. 유럽의 모든 대학은 신학에서 출발합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 이 기독교의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하고 해석하느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느냐 하는 이 원리입니다. 여기서 다른 학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음악, 바하나 모차르트 음악, 이게 다 교회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림은 마찬가지죠, 그림. 미켈란젤로, 라파엘, 레오나르도 다빈치, 출발은 다 성당의 그림에서 성경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서 오늘의 미술과 건축이 생깁니다. 성당 건축 빼면 아무도 여기서 남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없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한국의 주류 종교가 됨으로써 기독교의 신앙, 인카네이션이라는 이 원리에 의해서 이 기독교는 사람 차별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더 높게 대우한다. 여기서 인간 평등, 인간 해방, 사람은 다 똑같다. 왕이나 문둥병 환자는 똑같은 존재다 하는 생각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스 로마 때는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때는 왕이나 장군, 철학자가 최고지, 평민 어디까지나 인간을 계급에 의해서 판단을 했는데 이건 다 똑같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천당에 들어갈 확률이 부자보다 더 높다. 여기서 기독교가 자유민주주의와 연결되는 기본 사상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에 기독 신조가 한 25% 되나요? 한 30% 되나요? 나머지는 다 비기독교 신도고, 조사를 하면은 무교라는 사람이 한 반쯤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 자유민주주의니까 이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전통 문화가 불교에 불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독교 신도가 부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삶,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출발했고, 그 기독교의 신학, 인카네이션이라는 이 신학에서 근본적으로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졌다. 사람을 평등하게 본다. 이게 정치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정치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2년 뒤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번 더 이 기독교적 신학을 또 한 번 더 바꾸는 거죠. 이 가톨릭이 한 1500년 계속되니까 어떤 종교도 오래 계속되고 지배적 종교로 가면 반드시 부패하면서 문제가 생기죠. 교황이 결혼도 하고 전쟁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하는 종교재판도 하고 과잉도 하고 하는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분노한 마틴 루터라는 신학대학의 교수죠. 이 사람이 교황을 상대로 들고 일어난 것이 이제 종교개혁이죠. 거기서 개신교라는 게 또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상이 19세기 말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적 정치인이 한 사람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승만.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자로서의 이승만, 외교가로서의 이승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일면적이에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워낙 큰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 교사도 이승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사람 중에서 영어를 제일 잘한 사람, 말이든 글이든 지금까지 한국인 중에서 영어를 제일 잘한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영어 문장이 있어요. 그 영어 문장은 지금 아무리 영문학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문장을 쓸 수 없습니다. 링컨 정도의 영어 문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런 쪽으로 쓸 수 있고 외교관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엘리트입니다. 한국에서도 엘리트고 미국에 가서는 뭐 더 엘리트가 되어버렸죠.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프린스턴 엘리트예요. 또 가계가 엘리트입니다. 양녕대군 후손, 왕손이 또 한시를 잘 썼습니다. 한시.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를 잘하기 전에 시를 쓰면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엘리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민들을 멸시하죠. 자기보다 지적 수준이 낮아버리면 깔보고 우선 어울리지를 않으려고 하죠. 엘리트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걸 또 욕할 수도 없어요. 이승만은 반대였죠. 이승만은 아래로 향한 사람입니다. 아래로. 자, 감옥에 갔습니다. 이승만은 뭐 일본하고 항일투쟁하다 감옥 가는 거 아니죠. 고종을 타도하기 위해서 고종을 몰아내는 쿠데타 음모에 가담을 했다가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 날짜를 기다리다가 감형이 됐습니다. 거기서 기독교적 어떤 재생의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감옥에서 이 사람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책을 계속 보내주니까 그걸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죄수가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죄수를 가르쳤어요. 이거 세계 행정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전을 또 만들었습니다. 한영사전을 만들다가 시까지 쓰다가 이제 출감을 했는데, 관심이 가난한 사람, 백성,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사람 지금 못 살지만은 백성 수준은 세계에서 최고다. 백성의 수준은 최고지만 지배층의 수준은 세계에서 최하다. 그러면은 백성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깨우치기만 하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라고 1904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04년. 이 백성들을 깨우치는 방법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언론이에요. 신문을 만드는 겁니다. 또 책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말과 글이 그 사람 무기죠. 그 다음 학교 만드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학교 만들었잖아요. 하와이 가서도 학교 만들고, 그 전통이 인하대학이라고 지금 인천에 가 있는 대학입니다. 감옥에서 학교 만든 사람이니까 하와이 가서 맨 처음 한 게 학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신문사 사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최초 일간 신문사 사장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 언론, 기독교인, 언론인, 교육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일기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은 농담으로도 한국 사람은 안 돼. 한국 사람은 희망이 없어. 조생진, 뭐, 이런 역전, 우리 많이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요새 또 그 비슷한 말 하나 나왔죠. 자기 나라를 욕되게 하는 말을 만들어내는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헬, 지옥이라는 말이죠. 한국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 아니, 한반도에 지옥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북조선 아닙니까, 그죠? 헬 북조선이라고 해야 될 걸 가지고, 헬조선이라고 해서 자기 나라에 그것도 북한에 비교하면 천국처럼 사는 이 나라를 저주하는 이 말을 만든 자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걸 언론에서 그냥 쓰는 것도 이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뭐 조선조에 썼다면 이해갑니다. 망국을 말고 식민지 시대에 그런 썼다면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들어놓고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농담으로도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 알았거든요. 아, 이 한국 사람들은 못 배워서 그렇지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은 그 저력이 굉장한 사람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인들의 저력을 알아본 사람입니다. 저력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사람들은 이 저력만 북돋우면은 인류국가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유를 줘야 됩니다. 자유 주고 교육하고 하면 된다. 이런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의 인카네이션이라는 그 교리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이해하려면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이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세기에 여러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라를 2번 구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3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한 번 구하기도 어렵죠. 그런 기회는 안 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으로서 구하고 6.25 때 2번 구했어요. 드골 대통령이 2번 구한 사람이죠. 1940년에 6주 만에 프랑스가 히틀러의 나치 군대한테 묵사발이 되고 항복해버리니까 영국으로 가서 자유 프랑스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연합군과 손을 잡고 괄시도 받아가면서 결국은 다시 파리를 레지스탕스 군대가 수복하고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프랑스가 전성국이 돼가지고 거기서 UN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 프랑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찾습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드골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니까 하도 반대자도 많고 하니까 막 한 1년 하다가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한 10년 동안 쉬면서 회고를 오고 있었습니다. 그 회고를 오기 천하의 명절이죠. 그 문학을 포함시킵니다. 우리 최근에 번역됐습니다. 그러다 1958년에 알제리를 독립시키느냐 마느냐로 싸우고 있을 때 내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 프랑스가 내전 상태로 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열하던 내각 책임제하에 정치 세력과 국민이 이러면 나라가 이거 두동강락했구나. 이것을 수습할 사람은 드골밖에 없다. 그래서 드골을 찾아가서 불러냅니다. 자기가 나오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제발 나와서 이 위기를 수습해 달라고 국회와 국민이 불러냅니다. 드골이.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을 합니다. 개헌을 해야 된다. 이 헌법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주임제로 개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게 제5공화국이죠. 오늘날의 프랑스의 기반이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핵정책을 쓰면서 한 10년 동안 정치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또
불란서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비슷해가지고 이 데모의 천국입니다. 좌우익 대결의 그 말이 불란서에서 나왔어요. 불란서는 혁명의 나라 아닙니까? 혁명의 나라. 1789년 불란서 대혁명, 1930년 혁명, 1948년 혁명, 혁명의 나라입니다. 이념 대결이 다 불란서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불란서의 사상적인 동생입니다. 동생. 세계 역사를 보면 불란서형의 나라가 있어요. 이 혁명 좋아하고 좌우익 대결이 심하고 데모하는 거 좋아하고 해가지고 나라가 잘 통합되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불란서형 나라라고 그러는데 한국이 좀 그쪽으로 닮아가고 있거든요. 불란서형의 나라는 깃발이 3새끼입니다. 3새끼. 여러분 깃발 보면 재밌습니다. 3새끼를 쓴 나라 있죠. 이게 다 불란서형의 나라입니다. 3새끼. 3새끼가 뭡니까? 그 박애, 평등, 자유. 이게 다 불란서 대혁명에서 나온 거죠. 그럼 두 번 구했어요. 또 두 번 구한 사람이 있어요.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라고 그러죠. 케말 파샤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요새는 그 사람들 쓰는 말을 존중해가지고 아타투르크는 국부라는 뜻입니다. 국부, 나라를 국부. 아타투르크 케말 파샤는 1차 세계대전 때 터키가 독일 편에 있었습니다. 그 갈리폴이라는 데 한 30만 명의 영불 군대가 상륙했을 때 그것을 막은 사람이에요. 갈리폴리 전투라고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 때 가장 치열했던 전투를 해서 이긴 장군이었습니다. 그게 케말 파샤. 그때부터 케말 파샤가 유명해지다가 1차 세계대전 때 지니까 오스만 터키가 완전히 분해되게 돼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존망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이 다시 전쟁을 해서 오늘날의 터키 공화국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케말 파샤는 이슬람 세계에서 최초로 근대화 혁명을 했습니다. 첫째, 여성 참정권을 인정해요. 지금 이슬람도 보면은 뭐 이라크에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금 그 탈레반이 다스리는 데는 여자가 교육도 못 받고 투표는 그냥 얼굴 가리고 다니고 이러지 않습니까? IS가 놈들이 나와서 또 그렇게 합니다. 이게 1920년에 유럽보다도 먼저 여성한테 참정권을 주고 있어요. 이 케말 파샤라는 사람이. 그리고 아랍 문자를 치우고 알파벳으로 간다. 해서 터키는 알파벳으로 갔습니다. 이런 위대한 혁명을 한 게, 그래서 오늘날 터키가 다른 나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터키는 한때 이슬람 종주국인데 지금 터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세속적 공화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케말 파샤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이죠. 이승만. 건국과 호국,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지도자. 또 70대 정권을 잡아서 세계 역사를 바꾼 5명 중에 한 사람이죠. 처칠, 드골, 이승만, 아데나우어,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일본의 요시다입니다. 그러나 요시다가 한 역할을 이승만과 한 역할을 비교하면 이승만이 훨씬 더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케네디 대통령이 드골을 만나서 나눈 대화가 아주 재미가 있어요. 드골과 케네디는 며칠 동안 만나가지고 세계 정세를 논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아데나우를 만났습니다. 독일로 갔습니다. 아데나우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인물평을 했습니다. 케네디가. 자기 역사를 쓰는 화이트하우스의 역사를 쓰는 아서 슈베진저 주니어라는 사람한테 두 사람 인물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아데나우를 더 존경하겠다. 왜냐하면 아데나우는 독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을 넘어서 서양 전체의 이 평화와 번영을 생각하는데 드골은 프랑스만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영광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는 아데나우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아주 재밌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저는 이승만이 아데나우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드고르라는 사람은 굉장히 카리스마를 가졌는데 그 사람은 그 카리스마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적 능력입니다. 군인이면서도 굉장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략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선 기갑사단의 운용 원칙에 대한 책은 프랑스에서는 채택이 안 되고 독일 장교들이 그걸 읽고 정격전 전술을 개발해서 프랑스를 쳤다는 거예요. 이 문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 어떤 점에서 처칠보다도 더 뛰어난 문장력을 가진 사람. 그런데 드골 전기를 선사한 점이 뭐냐면 드골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드골은 프랑스를 사랑했지만 프랑스 사람을 사랑한 적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광을 생각했지만 프랑스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멸했다고 봅니다. 아주 속으로. 거기에 비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사랑하고 대한민국 사람은 더 사랑한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데나우는 어떤 사람? 우리가 아데나우에 대해서 잘 무관심하죠. 왜냐하면 아데나우는 뭐 전쟁한 사람도 아니고 드골처럼 드라마틱한 은사를 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메르켈 같은 사람을 만들어낸 게 아데나우의 정치 노선이죠. 아데나우는 일찍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한때 바이마르 공화국 때 수도 후보로도 옮겨졌다가 나치 독일이 들어오면서 탄압을 받았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이 제일 부흥될 때 기독교 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데나우어가 만든 기독교 민주당, 독일의 지금까지 정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민주당은 그 기독교는 천주교를 말합니다. 천주교 중에서도 개혁적인 천주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치 독일이 반성을 했습니다. 나치 독일을 겪은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가 죽고 나서 반성을 했습니다. 어떤 반성이겠습니까? 우리가 인류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20세기에 두 번째 일렀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 이게 뭐냐? 아니 칸트를 배출하고 모차르트, 베토벤을 배출하고 한 독일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건 다시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게 뭐 개신교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 기독교라는 게 종교 국가를 만든 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론을, 그건 인권이죠. 이런 기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민주당 집권인데 집권당입니다. 한때 일본 기사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6.25 직후에 잡지에 동쪽에 이승만이 있다면 서쪽에 아데나우어가 있다. 동쪽에 이승만이 있다면 서쪽에는 아데나우어가 있다. 그건 무슨 뜻이냐? 반공의 보루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을 지휘해가지고 트루먼 대통령하고 같이 이 한국을 지켜냄으로써 세계에서 네 나라가 덕을 봤습니다. 아니 인류 전체가 덕을 봤어요. 우리 북군과 이승만과 트루먼, 메가더, 리치웨이, 워커 장군, 그리고 그때 참전했던 여기 참전용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인류에 어떤 공헌을 했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6.25 때 총 잡고 싸웠던 게 무엇을 남겼느냐를 알아야죠.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공산당하고 붙어가지고 남침을 이겨낸 덕분으로 대만이 살았습니다. 대만. 우리가 없었으면 대만은 완전히 공산 시야로 넘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경제 부흥을 했습니다. 세 번째, 독일이 재무장을 했어요. 아데나우어 때. 독일이 재무장해가지고 나토에 들어갔습니다. 나토가 군사동맹체제로 되었어요. 미국은 국방비를 4배로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소련과 경쟁을 하면서 40년 뒤에 소련 경제를 무너뜨리고 중앙방 안 쓰고 소련이 무너지도록 하면서 한반도를 제외하고는 공산주의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국전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인류 전체에 공헌한 겁니다. 인류 전체에 공헌한 겁니다. 교과서에 이걸 써야 됩니다. 이걸. 한국 전쟁을 맨날 동족 상잔의 전쟁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세계를 구한 것이 한국 전쟁에서 우리가 싸운 덕분이다. 이걸 교과서에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이승만이 있고 서쪽에 아데나우가 있다는 말이죠. 교과서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저 애국당 창당 밑에 구호가 바로 그거네요. 이승만의 자유정신과 박정희 자주정신을 계승하네. 이승만의 자유정신. 자유는 이승만이 한민족한테 선물한 거죠. 한민족한테 선물한 게 자유입니다. 자주는 뭐냐? 자주국방으로 나왔듯이 우리가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한국 사람들 워낙 중국 옆에서 오랫동안 사대주의에 익숙하다 보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남을 따라가기만 한다. 유교도 우리가 발전시킨 게 아니고 송나라에서 만든 유교를 신주 단지 모시듯이 해가지고 조선에 가져와가지고 그걸 중국보다도 더 보조화해가지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경제도 발전시키지 못하고 군대도 양성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왕비가 일본 깡패들한테 시해당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그것을 본 고종은 옆에 있는 러시아 봉사관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살고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자주정신이 모자라서 이렇다라는 문제의식을 느낀 박정희가 아니 민주주의도 미국식 민주주의 그대로 가져오면 되느냐 한국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현실에 맞게 그래서 유신체제도 하고 그것으로 욕도 먹고 미움도 사고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박수 받는 길보다는 국익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믿는 진실을 추구하다가 미움을 받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수 받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진짜 좋은 용기는 미움을 받는 용기입니다. 미움을 받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저 두 사람이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세계가 사회동포 안중근도 이등박문을 쏘면서 사회동포를 위해서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죠. 실천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 왜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이 이 성탄절 연휴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원래 타임지가 맨 마지막 호에 뽑는 사람이 있어요. 올해의 인물 이래가지고 뽑는데 원래는 메르켈 독일 총리가 뽑혔습니다. 왜 메르켈 독일 총리가 뽑혔느냐? 독일이라는 나라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대포하고 탱크로서 유럽을 점령하려고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수천만 명을 죽였는데 이제는 돈의 힘으로 유럽을 통일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돈의 힘으로서 그리스가 분도가 날 것 같으면 메르켈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EU 국가를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해가 합의를 만들어줍니다. 요새 또 중동에서 난민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다가 또 메르켈이 앞장섰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메르켈이 독일이 안 들어가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 경제력이죠. 경제력. 독일 경제가 워낙 잘 되니까 이 다른 나라에서 빚진 것을 다 독일이 감당을 해야 되지. 독일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그걸 감당하고 있어요.
원래 메르켈 수상이 한 일 중에 하나가 그리스 사태를 해결한 거하고 이 중동 난민들이 막 몰려올 때 서로 안 받으려고 할 때 독일이 받겠다 해서 난민들을 받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 결정으로 해가지고 올해 한 해만 말이죠. 독일로 들어오는 중동 난민, 뭐 거의 90%가 이슬람입니다. 중동 난민 숫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가 이슬람 난민 100만 명을 받는다. 한 해. 그 결정을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탈북자가 지금 2만 5천 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앞으로 통일될 때 더 많은 탈북자가 들어오고 어떻게 하지 미리 걱정을 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그래가지고 통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슬람 국가에 난민들 100만 명을 받는 선택을 했습니다. 메르켈이라는 100만 명. 100만 명. 그런데 100만 명 들어오면은 독일 경제가 더 좋아질 겁니다. 독일 경제는 난민들을 받으면서 커졌어요. 1990년에 동독, 뭐 거의 난민 수준 아닙니까? 서독에 비하면 동독 사람 약 2천만 명을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통일이 됐습니다. 그 전에 60년대 터키 사람들이 독일로 수백만 명 왔습니다. 터키 노동자로서 오죠. 근데 이 터키 사람들은 또 독일 사회에 잘 적응을 해요. 그 사람들이 뭐 테러 일으키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워낙 포용력이 큰 나라니까. 포용력. 이게 강대국이죠. 이게 문명국입니다. 문명국. 종교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생활 수준이 형편없는 사람을 100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 독일은 인구가 80만 됩니다. 그러더라도 100만 명을 단순히 경제 통계에 의하면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강한 나라는 독일입니다. 그건 수치로 나와요. 독일이 몇 년까지는 세계에서 계속 1등 수출국이었습니다. 수출은 항상 독일이 1등이었습니다. 일본이 아닙니다. 독일이 항상 1등. 요새는 중국한테 이제 2등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외환 수지 통계입니다. 그건 뭐냐? 외국에서 빚을 꾸는 입장이냐 아니냐는 거죠. 빚이 있을 때 그 나라 안에서 해결하는 건 됩니다. 일본은 빚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손 벌기 시작하면 그리스 꼴로 갈 수가 있죠. 그걸 잘 보여주는 지표가 외환 수지 통계입니다. 외환 수지 통계. 이 외환 수지 통계를 보면 세계에서 지난 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환 수지, 뭐 무역을 하든 뭘 하든 외환을 제일 많이 벌어들인 나라를 말하는 거죠. 외환 수지 1등은 어디냐 하면은 중국입니다. 2,790억 달러고요. 2등이 독일입니다. 거의 같아요. 2,750억 달러. 3등이 일본입니다. 1,200억 달러. 4등이 한국입니다. 4등이 1,090억 달러. 한국. 대단한 4대 외환 수지. 그러니까 우리 요새 무디스란 신용평가 회사에서 한국의 등급을 AA2로 올렸습니다. AA2 위에 두 등급 더 있습니다만 거기에 포함되는 나라는 여러 나라거든요. 외환 수지. 그건 뭐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통계가 뭐냐? 국가 재정을 적자로 운영하느냐, 흑자로 운영하느냐. 적자로 운영하는 것은 빚을 낸다는 뜻이고, 그런데 한국은 다행히 흑자 나라입니다. 흑자를 봅니다. 아직도. 빚을 안 내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빚을 엄청나게 내죠. 채권 발행해가지고. 다행히 일본 국내에서만 소비되니까 그게 외국에 신문 주지 않으니까 국가 보도는 안 납니다. 우리는 재정 흑자를 보는 세계에서 몇 나라 중에 하나예요. 흑자를 보는 나라도 딱 정해져 있어요. 흑자를 보는. 제가 큰 나라를 말합니다. 한 42개 나라 중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인구, 저 아프리카 나라 이거 다 빼고 나라다운 나라를 운영하는 42개 나라에서
재정 흑자, 국가 예산이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는 네 나라입니다. 흑자율이 제일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기름이 많이 나니까 노르웨이. 그 다음에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예요.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한국 네 나라. 그 다음에 실업률이 이 통계가 참 이상하지 뭐 실업률이 항상 제일 낮은 나라로 나오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태국입니다. 태국에 가신 분들 뭐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태국은 관광대국 아닙니까? 태국은 좀 재밌는 나라예요. 태국이 군대가 셉니다. 세계에서 군대가 제일 센 나라가 터키 군대, 태국 군대, 미얀마, 그 다음에 이집트 뭐 이런 나라죠. 군대가 세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국가 혼란기에는 군대가 버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2011년 중동에서 여러 나라가 넘어가고 이럴 때 이집트에서 무바라크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무슬림 형제단이 집권했다가 한 1년에 하니까 국가가 분열될 것 같으니까 군대가 나와서 또 정리하고 다시 군대 국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시리아 꼴이 안 되는 거죠. 시리아 꼴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태국이 쿠데타도 여러 번 내려오고 있구나. 쿠데타는 여러 번 하는데 일상생활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가 봐요. 태국은 좀 연구해볼 만한 나라입니다. 근데 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더불어 식민지가 안 된 두 나라 중에 하나죠. 식민지가 안 됐습니다. 태국은. 뭔가 저 사람들 장점이 있어요. 주체성이 강하든지 자존심이 강하든지 연구해볼 만한 나라가 태국입니다. 태국이 이게 굉장히 낮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라가 싱가포르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3.1%, 세 번째는 한국입니다. 실업률 낮기로 치면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젊은 사람들이 취직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헬 조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평양에 가서 헬 북조선이라고 해야지. 서울에 살면서 헬 조선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건실한 경제 10개 안에 들어갑니다. 10개. 그러니까 독일, 그 다음에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나라, 스위스,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이 거의 장기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이런 나라가 괜찮은 10개 나라 중에 들어가는 게 한국이니까. 그러나 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죠. 청년 실업은 어느 나라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가 7 내지 8%죠. 실업률이 평균 실업률보다 한 2배 좀 높아요. 그러나 그 단계를 거치면 또 직업을 찾아가는 거죠. 그 단계가 항상 있는 건 아니죠. 사람 항상 뭐 청년으로 머무를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또 좋죠. 또 한쪽에는 구빈난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야 가지고 한쪽은 부직난이고 불균형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대학교 졸업을 하는데 다 나는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만 취직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됩니까? 사람이 어려운 일도 누군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성장하면 되는 것이지 한순간을 딱 해가지고 취업난이다, 청년 실업이다 이걸 막 과정을 하는데 아니 청년 실업을 과정할 것 같으면 노년 자살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걸 사무시해버리고 기자들이 청년 문제 되면 이거는 부도덕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자, 경제가 이 정도니까 일단 2015년을 딱 회고를 해보면은 그동안에 대통령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걱정하고 하니까 이 정도의 경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또 외국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자꾸 개혁을 하려고 한다. 이게 제일 높게 보는 자세죠.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이죠. 그 그리스처럼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서 계속 쓰겠다고 하고 좀 긴축을 하라고 하면 막 선거를 통해서 바꿔버리고 하는 이런 나라 같은데 이건 개혁이 안 돼요. 그런 나라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때 오니까 나라 전체가 야, 이거 고쳐야 되겠다. 개혁이란 말을 놓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나 그 개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죠. 그러나 개혁하겠다는 자세는 국제사회에서 높게 평가됩니다. 그런데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문재인 대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극우 수구 정권이라고 해요. 극우 수구다. 이게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씨 이야기를 보면 이게 좌익 운동권 대표 이야기지 저게 야당 당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이 버릇이 그렇게 나옵니다. 극우 수구 정권이다. 극우는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국정원을 이용해서 사람을 막 영장 없이 잡아넣습니까? 안 하잖아요. 오히려 경찰관을 얻어맞고 있잖아요. 그런 정부를 향해서 극우라고 하면 그게 사실과 다르죠. 그 다음 수구다. 수구는 개혁을 안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지금 정치판에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고 개혁 안 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세력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이 극좌수구세입니다. 극좌수구세. 극좌세. 극우 수구를 딱 바꿔버리면 극좌수구가 되죠. 저게 극좌수구세. 이 바탕에서 내년 선거가 이루어질 텐데 부산 출신들이 요새 뭐 정치판에 항상 사람 제일 많이 나와요. 김무성,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 이게 다 부산 경남 출신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산 사람들 기가 세서 그런 건지 무대 체질이 있어서 그런지 이 큰 교회 목사님들도 부산 사람 많아요. 무대에 올라서면 부산 경남 사람들이 아주 장악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건 농담이고 안철수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아주 내년 총선을 예상할 때 흥미진진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은 뭐냐 하면은 안철수라는 분이 좀 준비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모호하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탈당한 것은 그 정치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문재인 세력의 이 극좌 노선 중에는 또 종북 노선도 있겠죠. 그 전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주사파 세력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세력이 계속 강경정책을 펴고 나감으로써 점점 한국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대통령에 반대하고 그러니까 재보선 선거를 하면 사사건건 떨어지고 이게 눈으로 봐서도 아 이 배에 계속 타고 있다가는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 용어로는 낡은 진보 청산이다 막 이런 걸 빛을 내걸고 탈당을 했는데 탈당하고 나서 언론의 관심이나 여론 지지가 상당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쇄로 탈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예상되느냐? 이 친노 세력, 노무현 세력 또는 극좌 세력이 내년 선거에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심판을 받아서 소수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소수화. 지금 제2당인데 이런 변화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안철수가 만든 정당이 제1당이 되고 문재인 세력은 3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선거혁명이에요. 선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여가지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광화문을 마비시키고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고 젊은이들의 역사 교육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조국을 저주하도록 만들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핵심적인 정치 세력인 이 극좌 수구 세력이 그게 이제 친노 세력인데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화될 가능성. 그러면 한국 정치가 한 걸음 더 발전하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데 이런 정치 운동이 일어나는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호남 유권자입니다. 호남 유권자. 지금 문재인 세력, 문재인 씨가 2012년에 12월 19일 총선에서 대선에서 100만 표 차이로 떨어졌지만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갔습니까? 3.6% 차이. 그 정도의 압도적 지원 세력 역할을 한 것은 호남 분들이었어요. 호남 유권자였습니다. 호남에서 전남북 아마 호남에서 문재인 지지가 호남 출신들 한 80% 나왔습니다. 80%. 경상북도와 대구 사람들의 약 70%가 박근혜를 지지했어요. 부산 경남 사람들의 약 57%가 박근혜를 지지했습니다. 부산 경남은 지역성이 지역적 몰표가 항상 경북보다는 약합니다. 약해요. 거의 없다고 봐도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인구는 경상도가 많지만은 80% 몰표와 뭐 한 65% 몰표, 그 몰표의 표의 위력은 비슷합니다. 표의 위력. 표라는 것은 한쪽으로 모여야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분산시켜주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항상 경상도 표와 호남 표의 몰표의 형성이었는데 총선에서는 그런 영향이 조금 덜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좌파 정당, 좌파 정권의 가장 큰 지지는 호남 유권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말이 동시에 호남 유권자가 좌파 성향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호남에서 오히려 문재인보다는 안철수 지지가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현지 호남에서만 일어나는 변화냐? 아니면 수도권에 호남 사람들이 많죠. 경상도 사람보다 호남 사람이 수도권에 더 많습니다. 자, 수도권에서 이 사람들이 같은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호남 사람들 전체가 문재인, 노무현, 친노 세력에서 새누리 지지로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 중간에 안철수 신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에서 이 총선에서 승부는 보통 몇천 표로 납니다. 여기서 조금만 바뀌어도 어느 한쪽이 많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세력이 결정타를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호남 유권자의 마음의 행로가 어디쪽으로 가느냐. 그러려면은 김학일이라든지 이런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탈당을 해가지고 한 20석 이상으로 이제 출발해서 선거에 임해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은 쪽으로 지금 전체 흐름이 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되돌아보면은 친노 세력은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던 2009년 5월에는 이미 그때 거의 끝났어요. 친노 세력이. 그러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국민적 동정심이 확산됨으로써 친노 세력이 다시 재기한 겁니다. 재기. 그러면 시계바늘이 다시 2009년 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선거에서 있었던 적이 1985년 2월 12일 총선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전두환 정부가
그동안 정치 규제로 묶어놓았던 김영삼, 김대중을 빼고 이 사람들을 출마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민당을 만들었어요. 급조를 했습니다. 지금 안철수 정당처럼 급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던 민한당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민한당과 신민당이 나오고 이쪽은 민정당이 나오니까 계산을 하기에는 그래도 민한당이 제1당이 되겠지. 그러니까 제2당이 되겠지. 그리고 금방 만들어진 이 신민당은 제3당이 돼가지고 결국 고분고분한 민한당으로 흡수가 될 거야. 이렇게 정치 구도를 짰어요. 전두환. 그런데 선거를 딱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그동안에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뭐 장영자, 이철희 사건도 나고 해가지고 불만이 많던 차에 그리고 민주화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권자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거에서 급조된 신민당이 제1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영삼 씨가 그 선거를 주도하고 지휘하고 해가지고 민한당은 머지않아 그 신민당이 흡수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강경투쟁으로 갔습니다. 그게 바로 직선제 개헌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 2년 뒤에 드디어 6.25 선언을 만들어내는 운동력이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비슷하게 이분도 제1관심사가 누가 제1야당이 되는가, 누가 제1. 지금 생각하면 급조된 안철수 정당이 제1야당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선거라는 것은 모릅니다. 선거는 한번 역사가 변하는 이 흐름 속에 타면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니까 내년 4월 총선에서 어쨌든 친노 좌익 세력, 극좌 세력,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 가지고 있는 미풍양속도 짓밟고 하는 이런 정치 세력이 내년 선거를 통해서 한번 심판받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 국가 발전입니다. 그 방향으로 딱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다가 나는 뭘 할 거냐. 거기서 역사의 구경뿐이 아니라 역사를 만든 참여자가 되려면 할 몫이 있을 겁니다. 뭡니까? 투표를 잘하는 거죠. 자, 혼자만 투표 잘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 이번에 이 투표의 의미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국 정치가 제발 헌법을 존중하는 세력, 헌법을 존중하는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헌법을 존중한다. 요거 하나만 우리가 합의를 하자. 그 나머지 정책도 다룰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오늘과 같은 저는 이상한 국회도 이루지 않을 줄. 하여튼 이번 내년 선거는 흥미진진하고 그 핵심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철수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도 좋은 이야기 해본 적이 없지만 지금 안철수가 하고 있는 일은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속단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런 점에서 내년을 계속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넓게 보면은 내년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은 내년에 통일될 가능성은 있지만 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망한다는 말을 입에 자주 올리는데 옛날에는 난리 난다는 말을 자주 썼어요. 야, 이 난리 났다는 말을 입에 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난리 날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난리란 말 별로 안 쓰죠. 난리도 안 날 거고 막. 그러나 요행을 바라면 안 되겠죠. 역시 우리 앞에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핵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점점 중국한테 묵혀가지고 공장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문을 닫는 공장이 있으면 또 새로 생기는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제조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전용으로 한국 사람들이 아주 말을 험하게 쓰고 교양은 없는 말을 쓰는 바람에 이 국민 교양에 문제가 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핵 문제, 제조업의 쇠퇴, 한국의 저질화 이런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그룹이 바이오 산업에 이제 전력 투구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생약이라는 뜻이죠. 생약. 약은 대부분 다 과학 성분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물체에 있는 무슨 단백질이라든지 유전자 이런 걸 추출해가지고 약을 만들면 그게 부작용도 좋고 뭐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국에 가면 그 생약 성분 맞죠? 여러분들 감기약을 먹더라도 생약을 만들었다는 거 먹어도 못해요. 그런 쪽으로 지금 세계 의학 뭐 발전 방향 걸로 가니까 지금 삼성이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한번 승부를 내겠다고 합니다. 바이오. 휴대폰 다음에 뭐가 있어야 우리 머리 살 빠집니까? 삼성이 정말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그래서 삼성이 또 바이오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기자동차의 핵심 기술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은 강하고 가볍게 만들 거냐. 요게 또 우리 재벌 기업들이 열심히 또 고민하고 있으니까 먹을거리를 만들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쟁하는 구도. 이 경쟁이 있어야 발전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견제가 있어야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는 견제가 있어야 됩니다. 권력은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하는 시장 경제, 견제, 권력 가진 사람이 서로 견제를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 두 가지 체제만 근본적 손상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한국 사람들은 가장 머리 좋고 가장 많이 배우고 지금도 가장 열심히 일하는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저력을 발휘해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건데 하나 바로메타는 인류 국가로 가느냐. 이 정도도 선진국인데 우리는 인류 국가가 돼야 된다. 일본 정도의 나라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그때부터는 교양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교양. 이런 식의 외에도 종군 위안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일 외교를 2년 동안이나 2년 3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과연 인류 국가가 해야 될 일이냐 하는 걸 반성해야죠. 종군 위안부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한테 맡겨놓고 그냥 우리끼리 없는 걸로 해도 되느냐. 이거는 인류 국가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욕심과 관계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잘 먹고 잘 살면은 잘 살려고 작심하면 그런 거 관심 안 가지는 게 오히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처럼 근사한 나라 만들었는데 최소한 이제는 영국 수준, 독일 수준, 일본 수준으로 가서 교양 있는 국민이 문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문명. 역사라는 것은 문명 건설의 역사입니다. 요새 이 교과서 이 시기가 문명인데 이 교과서도 저항사로 만들면 안 돼. 투쟁사로 만들지 말고 문명 건설사로 써야 된다는 게 저희 이야기입니다. 교과서는 문명 건설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책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뭐냐? 교과서를 연구를 해보니까 북한 교과서를 뺏깁니다. 아니 세상에 뺏길 게 없어서 북한 교과서를 뺏깁니다. 그것도 이승만을 저주하고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것을 회칠하기 위해서
북한은 김일성 정권은 남북한 전 인민의 투표로서 출범했고 대한민국은 남한만의 투표로 했기 때문에 북한이 더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조작을 하기 위해서 북한 교과서를 뺏긴 것을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수사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에서 4.19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5.18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있어요. 반드시 제일 앞자리에 서야 될 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그걸 무시한 날이 하나 있어요. 그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1948년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그날이 뭡니까? 선거한 날이죠. 아니, 우리 2000년 민족사에서 선거 처음으로 했잖아. 선거를 해서 국회를 만들고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거기서 이승만 정부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선거한 날입니다. 선거한 날. 이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만 합니다. 그 영국도 우리와 같은 선거를 하기 위해서 800년이 걸렸어요. 800년.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딱 선거를 했습니다. 그 선거에 90%가 참여했죠. 제주도에서 무장반란이 일어나서 방해해가지고 2개 선거구에서 했지만 그걸 제가 보면 90% 아주 민주적으로 했습니다. 방해구가. 거기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 하는데 그 출발점은 우리나라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만든 나라다. 요게 대한민국 정통성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두산 동아 출판사는 그걸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있고요. 북한이 오히려 남북한 전체 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남한에서 남로당원끼리 비밀 서명한 것을 남한에서의 선거라고 조작을 한 것, 요걸 교과서에 그냥 실어놨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치명적인 약점. 북한도 투표를 했죠. 그러나 찬반 투표가 안 되는, 찬성하는 사람은 하얀 화면에 넣고 반대하는 사람은 까만 화면에 넣도록 하니까 누가 합니까? 이런 부정선거를 통해서 김일성 정권이 수립되어서므로 유엔에서도 인정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뒤바꾸는 요런 교과서가 지금도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걸 밝혀낸 증거를 잡았다. 여기 뒤에 보면 교과서 문제를 딱 요약한 게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요약을 해달라고 했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요약. 그래서 10개 항목으로 요약한 것을 붙여놨으니까 이걸 많이 참고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내년도 올해처럼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나시도록 행복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남도 기분 좋게 만들지. 나는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서 남보고 기분 좋아라고 행복하라고 하면 되니까. 행복의 출발점은 자신이 기분 좋은 건데 기분이 좋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